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좀 얼룩덜룩하면서 그 약세의 흐름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이 좀처럼 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알트들까지 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도 대략 한 1%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일단 주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엊그제 이 51선이 채차 깨진 이후로 이제 어제 일봉은 이 51선을 다시 좀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윗꼬리를 이렇게 달게 되면서 51선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97.3K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단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때 강력한 지지선인 이 92K의 이 지지대까지는 그 이격이 아직까지는 좀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92K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큰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알트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토털2, 그러니까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며칠 전이었죠. 요 지켜야 할 이 지지대가 그러니까 작년 3월 고점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번의 지금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요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켜줘야 하는 그 자리는 며칠 전에 하락 때 이렇게 올라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제와 어제까지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지지대의 하단을 뚫고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또 소폭 올라오곤 있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지대 안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이 전반적인 장의 그 흐름을 봤을 때 그럼 저의 관점은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과 또 하나는 이 중장기적인 이 관점으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래도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제가 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요것이 지금 김푸거든요. 그래서 현재 김푸가 한 7.7% 정도, 제가 오전에 체크를 했을 때만 해도 8%가 좀 살짝 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김푸가 지금 하루 이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제가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 위에 지금 날짜가 써 있거든요. 2025년 1월 27일 그날의 김푸가 한 7.6%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월 30일이 5%대, 그러니까 이때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1월 31일이 4%대, 그리고 또 2월 1일이 마찬가지로 한 4%대, 그러다가 2월 2일 이때부터 좀 본격적인 하락이 좀 깊어졌죠. 그래서 7.5%, 그리고 2월 3일날 6.8%, 그리고 같은 날 한창 그 낙폭을 키웠던 그때에 10%도 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는 한 8%, 9%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7%, 또 4일에는 6%, 마찬가지로 같은 날 4일에도 한 7.5%, 그 다음에 어제죠. 어제도 8.5%를 보일 정도로 지금 이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거래하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김푸가 높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거래소별 그 거래량의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 세팅을 한 달 대비해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락률을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가 한 달 대비해서 9% 정도 빠졌고, OKX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9%, 크립토닷컴은 오히려 플러스 57%, 그러니까 메이저를 지금 봤을 때 비트겟도 마이너스 19,
바이비트도 마이너스 4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업비트를 보시게 되면 무려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는 한 달 대비해서 그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 메이저 거래소 중에서도 이 업비트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현재 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니까 개미들이 지금은 한 달 대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김프가 높다라는 얘기는 일단 이 김프라는 것 자체가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좀 더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김프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거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김프가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나라의 이 폐쇄적인 외국환 관리법에서 나오면서 또 이 거래소 운영조차도 폐쇄적인 운영 때문에 비롯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외국환 관리법을 보게 되면 달러를 해외로 보낸다든지, 그래서 현물 아니면 송금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이 좀 엄격하게 걸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 현행법 상으로도 이 김치 프리미엄의 차익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 거래소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이 계정을 만드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지금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김프에 대한 차익 거래를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폐쇄적인 구조상에서는 김프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히 이 이득을 보는 세력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외국환 관리법이나 이 거래소의 운영이 좀 자유롭게 그 제한이 없게 된다면 김프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송금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이 거래소 계정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면 김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차익 거래를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김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익 거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김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가격은 해외 가격하고 비슷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경우가 테더를 예를 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테더에도 현재 이 김프가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달러 가격이랑 이 테더 가격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테더에 김프가 붙게 되느냐? 만약에 이 테더에 김프가 붙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이 코인을 구매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테더를 구입한 다음에 해외로 이 테더를 보내서 해외에서 더 싼 가격으로 이 코인들을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싼 가격에 이 코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테더를 사서 해외로 보낸 다음에 코인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테더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테더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프만큼 그 이유 때문에 이 테더에서도 김프가 붙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테더와 해외 거래소 간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테더에도 김프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좀 더 그 큰 그림에서 지금 현재의 이 김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거래소를 통해서 다시 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금의 흐름을 막아놓은 결과 이 김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품이 껴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 김프가 이렇게 좀 높게 껴있는 한 이 거품을 좀 빼기까지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기적인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 이때,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때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이때를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이 김프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로 이 김프가 좀 빠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 김프를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비트코인의 급등,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김프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프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김프는 이렇게 역프리미엄까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의 이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를 국내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프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프를 빼는 가장 이 확실한 방법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재 이 김프가 높다라는 것은 김프 자체를 국내 가격의 거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거품을 좀 빼기까지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 어제 이 트윗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크립토 로보라는 분석가가 최근 비트코인 폭락이 바닥을 기록을 했습니다. 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주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유론 폭락이 나오면서 무려 29억 달러가 청산이 됐었고, 그리고 이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덤핑한 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때를 부처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에도 39억 달러가 청산이 됐었고, 또 FTX 사태 때도 16억 달러, 그리고 23년도 초에 이 미국 은행들이 청산하면서 이때도 좀 쇼크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0.8억 달러, 그리고 작년 8월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엔캐리 청산이 나옴으로써 10억 달러의 청산이 발생이 됐었고, 또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처음에는 20억 달러의 청산으로 발표가 됐지만 최대 80에서 100억 달러까지 청산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한 70에서 80억 달러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번 급락 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청산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같이 이 큰 이벤트를 겪고 난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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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를 보면 하락을 하고 거의 곧바로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이때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한동안 좀 약세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이 거품을 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관점을 좀 더 길게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상승의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좀 큰 그림을 보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파도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